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1번째 페이지. 여러분, 손오공 좋아하십니까? 나라라 슈퍼보드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이 작품들은 중국 소설 서유기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죠. 원작 서유기는 어떤 세계관과 역사를 품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고대사 전공이신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접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에서 중국 고대 중세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성원입니다.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네네. 나와주셔서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요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교수님께서는 나라라 슈퍼보드나 드래곤볼 같은 서유기를 모티프로 한 애니메이션을 먼저 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서유기 원작을 먼저 접하셨습니까? 저도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 그런 걸로 먼저 접했던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대학원 가서 중국 역사와 문화를 전공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서유기를 제대로 한번 접해본 것 같아요. 원작 서유기를 제대로 접한 사람은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본 분들에 비해서 수가 많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작 서유기는 진짜 이런 점이 매력이다.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웅대한 동아시아적 판타지의 집대성이자 정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기대가 됩니다. 그 서유기 워낙 이제 방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의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작품 속의 상징이나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캐릭터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최대한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중국에서 서유기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가령 뭐 삼국지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중국 문학사에서 중국인들이 4대 기서라고 하면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를 꼽기도 하고요. 혹은 뭐 중국 역사상의 4대 소설 그러면 역시 또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네. 홍루몽을 꼽기도 해요. 홍루몽. 그러니까 이제 금병매와 홍루몽은 좀 차이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를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하는 거죠.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은 삼국지가 더 재밌으세요? 서유기가 더 재밌으세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공하는 분야와 시대는 삼국지에 가깝고 예. 그리고 판타지적인 그런 낭만은 서유기가 더 서유기다? 재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판타지적인 낭만이라고 하셨는데 서유기를 딱 보면 이제 확실히 픽션은 픽션인데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당시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이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유기의 출발점이 실제 역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뭐 진짜인 겁니까? 이제 서유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허구와 그리고 공상과 그 판타지가 많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도, 다시 말해서 삼장법사를 모시고 그 세 제자가 불경, 그것도 진경을 구하기 위해서 구범 여행을 떠나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아가는 이 과정의 이야기는 네. 실제 고대 중세의 수많은 불자들과 순례자들이 네. 인도로 구범 여행을 떠났던 그 이야기의 얼개하고는 역사적 실제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당나라의 고승이자 명승이었던 법명은 현장이고 세계의 불경에 도통했다라는 삼장법사라는 그 설정은 상당히 역사에 근거하고 그 유명한 여행기인 대당서역기의 이야기의 모티브를 따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 현장법사가 구범 여행을 하면서 뭐 이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이제 대당 서역기로 그렇죠. 이제 엮어낸 건데 그걸 모티프로 소설 서유기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실제 이야기라고 하면 당나라에서 이제 서역 그러니까 천축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의 인도 네네. 거기까지 여정을 한다는 건 진짜 목숨 건 여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날 이 길을 뭐 오스트리아 지리학자의 리텐오펜이 표현한 소위 자이덴슈트라세, 영어로는 뭐 실크로드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다 보니까 이 여행 경로에 무슨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초원과 사막과 수많은 준엄한 산맥들로 되어 있는 이 여정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고 전혀 어떤 루트가 없이 사실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따라가는
험준한 과정이에요. 음. 사실 오아시스를 확보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네. 수많은 여행자들은 결국 길을 잃고 네.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목숨을 걸고 떠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과정에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천산 산맥, 골륜 산맥, 뭐 힌두쿠시 산맥 같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험준한 지형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여정만 해도 네. 천수백 킬로가 넘는 과정이라서 저희 지금 지도 하나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게 지금처럼 내비 찍고 최단거리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엄청 돌아서 험준한 데로 갔네 진짜. 그렇죠. 예. 흔히 말하는 이제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떠날 때는 천산산맥 쪽으로 가는 북로로 가서 예. 인도 각지를 성지순례하고 약 18년 만에 돌아올 때에는 네. 골륜산맥이라고 하는 바로 서영 남로로 돌아서 장안으로 돌아오는 아마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목숨을 잃었을 테고 대상들, 캐러반들도 그렇고 네. 사절단들이 1년에 딱 짧은 적정한 계절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워낙 이제 험난한 여정이다 보니까 좀 시종들이 같이 따라다녔던 모양이에요. 현장 법사를. 네, 사실 저 과정에는 수많은 이교도들의 땅이고 네. 2억의 땅이다 보니까 현장 법사가 약 12권 분량으로 저술한 이 대당서역기에는 사실 객관적인 여행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낯설고 이국적인 그 풍광이나 모습 때문에 그 내용 안에 다분히 사실 판타지적인 요소가 물론 있죠. 네. 그리고 그 정보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는 현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예를 들면 당시 중세 투르판에 있었던 고창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네네. 그 고창국의 국왕인 이 국문태의 환대를 받게 되고 현지인들의 바로 수행원들을 따라 보내게 되는데 네. 그 수행원들 가운데 이름에는 바로 오공, 오정, 오능 등의 시종들이 함께했다는 기록도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인명들이 나중에 설계에서의 그 우리가 말하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모티브가 저팔계가 저오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원래 이름이 저오능, 예. 본명이 저오능이니까 그대로 적용된 거죠. 그러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네. 천신만고 끝에 현장 법사가 인도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 대당서역기 여행기에는 중앙 유라시아 산지한 138개국의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고 들은 이야기들에 온갖 요괴들을 비롯한 SF적인 요소가 곁들여져서 서유기가 탄생한 건데 서유기는 누가 완성을 시킨 겁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서유기 판본은 이제 명대 4대 부인 오승은이 이 100회 분량으로 이제 완성한 그 서유기를 우리가 주로 접하고 있지만 이 서유기가 오승은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한 창작으로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승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무려 약 2000년간에 걸쳐서 중국에 전승되어 왔던 도교 사상, 그 가운데서도 신선 사상, 그리고 불경의 세계, 그리고 중세 수많은 요괴와 마귀와 악기들에 전하는 그런 전기 소설류의 이야기들, 또 신마류 소설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 전승됐던 수많은 중앙 유라시아와 인도의 설화, 민담, 사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융합이 되면서 그것을 오승은이 좀 더 집대성하고 정리해서 물론 오승은의 스토리텔링도 가미가 되면서 약 100회 분량으로 오늘날 완성돼서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서유기 안에는 유라시아의 수많은 다문화와 그리고 수많은 이국적 문화들의 융합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승훈은 지은이이기도 하지만 역근이 역할에도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수많은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그 현장법사의 구범 여행이 이야기의 핵심 줄기인데요. 당시 중국 사회에서 불교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불교가 대략 그 인도에서 뭐 기원전 6세기경 시작이 돼서 이 불교가 주변 문화로 확산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인도랑 중국이
물리적인 지리적인 거리는 가까운 것 같지만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데는 다시 약 5, 6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래요. 네.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 네. 바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지구의 바로 지도.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질적인 문화로 인도 문화권과 중국 문화가 성장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불교가 남북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 유라시아로 퍼지게 되고 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중국으로 전파되는 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서기 68년경에 바로 인도의 승려, 예. 인도의 승려를 우리는 축승이라고 하는데 축승. 그렇죠. 가선마등과 축법난이라고 하는 축승이 예. 하얀 말을 타고 지금의 낙양 근처에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에 예. 불교가 전파됐던 시작이라고 해서 네. 오늘날도 중국 낙양 외곽에 가시면 바로 백마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예. 이 백마를 타고 온 축승이 어. 전파한 불교의 세계인 거죠. 바로 동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예. 고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 불교가 우리 동아시아, 중국과 동아시아에 또 확산되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여전히 동아시아에는 유교 문화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네. 한 제국은 당시에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예. 불교가 전파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음. 거기에는 불경의 세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경의 세계가 우리 동아시아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네. 그리고 산스크리트의 불경이 중앙아시아로 번역이 됐다가 이것이 다시 중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 오역과 오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한 제국이 붕괴되고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와 위진남북조 시대로 전개되는 약 4세기 전후에서 네. 서서히 이제 불교가 지배계층과 민중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네. 불교가 이때 발전하는 거죠. 어. 특히 이제 유목민족 계통의 유목국가들이 중국을 지배했던 중세의 북이왕조 예. 그리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처럼 이민족 왕조가 들어섰던 이 경우에는 네. 대부분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예. 불교를 적극 권장하면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서 흔히 말해서 우리는 중세 시대를 종교의 시대라고 하는데 로만 캐톨릭 이후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문화권 네. 지중해 그리고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종교가 확산되면서 중앙 유라시아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장안을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권이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에 각각 불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문명의 센터 역할을 하면서 중세 시대에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축을 각각 담당하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축승이 낙양까지 와서 불교를 전파한 이후에 이제 동아시아에도 불교가 전파된 내력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존 인물인 현장 법사는 왜 불경을 얻으러 서역까지 갔어야만 했던 것인지. 예. 네, 그 처음에는 뭐 불경이 전파가 됐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그때 중세에 그래도 많은 기여를 했었던 중앙 유라시아의 승려들 이들을 이제 호승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호승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불경이 중국에 전파는 됐어요. 네. 대표적으로 쿠마라지바라고 하는 승려가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 쿠마라지바가 무려 10수년 동안 중국어와 한자를 익힌 다음에 이것을 한자어로 불경을 번역하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든가 예. 뭐 극락의 세계라든가 예. 뭐 지옥의 세계라든가 이런 한자 용어나 개념어는 바로 그때 나온 호승들의 번역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예.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불경의 세계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불교가 성장하게 되면서 네. 자신감을 갖고 네. 점차 불교의 본산지인 인도에 직접 가서 직접 산스크리트로 된 불경을 배우고 부처와 관련된 성지순례를 직접 경험하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욕망과 음.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그때 당대 번영의 정점이었던 당 태종 시기에 네. 무려 세 개의 불경에 도통했다라는 이 삼장법사, 이제 아. 법명은 정확히는 현장이었죠. 예. 그가 꿈에도 그리던 네. 바로 저 천축국이 있는 서역을 향해서 네. 이제 구범 여행을 떠나게 돼요. 아. 사실 몰래 떠났다고 그러는데 몰래 떠났다고요? 예, 통행증이나 이런 것도 없이 네. 오로지 불교에 대한 그 야망을 갖고 열망을 갖고 음. 이 승려는 드디어 구범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목숨을 건 매우 네. 모험적인 여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을 뚫고 예. 그는 드디어 인도에 도착을 해서 네. 모든 성지순례를 경험하고 어. 특히 인도에서도 최고의 불교 대학인 나란다 사원에서 네.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네. 현장 법사는 인도에서도 명망 있는 고승의 반열에까지 올랐다 그래요. 오. 그렇게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네. 현장 법사는 수많은 불경들을 짊어지고 꿈에 그리던 이제 고향 야. 당나라 장하늘의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 과정이 무려 18년에 걸친 야.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 현장법사의 구범 여행도 이제 성공적으로 마친 건데 네. 이후에 현장법사는 어떤 업적을 남기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는 장안에 돌아와서 네. 자은사라고 하는 사찰에 머물면서 평생을 불경을 번역하고 설법을 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임종의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바로 동아시아적 불교의 정착에 공헌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만년에 그가 다녀왔던 구범 여행의 기록을 그 여행을 12권 분량의 기록으로 남긴 이 대당서역기를 완성하게 됐어요. 네. 심지어 장안에 있는 시민들은 이제 황제보다도 이 현장법사에 대한 추앙이 네. 심해서 예. 황제마저도 그를 시기할 정도였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현장법사의 이 구범 여행과 대당서역기 그리고 불경의 번역은 네. 동아시아적 불교의 정착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대당서역기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 바로 실크로드 여행에 대한 그런 낭만과 동경과 모티브를 주게 됐고 네. 거기에는 동아시아인뿐만 아니라 바로 오승 같은 사람들의 서유기도 영향을 줬지만 네. 사실 20세기 전반부에 다시 이 실크로드 대탐험에 나섰던 유럽의 탐험가들 네. 대표적으로 영국인이었던 오럴 슈타인 같은 사람도 네. 대당서기의 영감을 받으면서 아. 그 실크로드의 여정에 가게 되면서 예. 모래 속에 묻혀졌던 수많은 바로 실크로드의 유적지들을 바로 슈타인이 탐험을 통해 밝혀내기도 했었어요. 현장법사가 한참 후에 서양인 탐험가에게도 이제 영감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서유계 4인방이죠.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참 이제 만화 때문이라도 참 우리에게 익숙한데 자세한 캐릭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2편에서 마저 해보도록 하고요. 캐릭터는 익숙해도 정작 원작 서유기의 줄거리를 이렇게 꿰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이 워낙 방대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 큰 이야기 흐름을 교수님께서 좀 옛날 이야기 해주시듯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소설의 도입부는 손오공의 탄생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뭐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네. 크게 약 앞부분에 1회에서 약 9회분 분량 정도의 이제 전반부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한 5분의 4 이상의 이야기들은 후반부 구범 여행의 이야기가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은 이 전반부 이야기에서만으로도 네. 이 설기 이야기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데 네. 그 중심 테마는 바로 이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 대체 불가한 이 캐릭터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약 2000년 전 원숭이 나라인 화과산에서 거대한 돌을 뚫고 거기서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 원숭이가 태어나서 그는 화과산의 바로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가 석가모니의 제자인 수보리 조사에게서 술법과 도수를 익히고 네. 그리고 천하무적의 그야말로 죽지 않는 무적의 육체를 갖게 되면서 그야말로 그 오만함과 방자함 그리고 그의 힘에 의해서 네. 그는 드디어
천계에 올라 음. 옥황상제를 만나고 옥황상제를 요란시키는 엄청난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옥황상제는 그에게 소위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손오공 그러면 그 전반부에 손오공을 보통 제천대성이라는 명칭을 맞아요. 많이 부르게 되는데, 칠대성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원래. 칠대성 예. 가운데 이제 제천대성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고 예.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건데요. 네, 네. 그거를 받게 되고 만족하지만 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도교에서 최고의 여신이자 네. 삶과 죽음의 세계를 주재하는 서왕모, 그 서왕모가 정성스럽게 가꾸는 바로 천년 복숭아의 밭에 가서 이 반도원이라고 하는 이 복숭아들을 다 먹는다든가, 네. 이 요란을 피우자 어떤 도교 세계의 신선들의 모든 위대한 네. 성왕들이 그를 진압하려고 해도 네. 그를 막을 수가 막을 없어요. 수가 없어. 네. 그 복숭아는 하나 따먹으면 막 엄청 오래 살고 거의 그렇죠. 불로장생급으로 뭐 불로장생을 할 수 네. 있다는 그런 거를 다 먹게 되면서 그걸 다 따먹었잖아요. 예. 손오공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데, 네. 이 징계위원회 열려야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형적인 중국의 도교와 신선들의 세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물론 매력이 충분한데 네. 결국 이 통제불능의 손오공을 장악한 자는 네. 바로 석가열애가 그의 손아귀로 손오공을 제압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서 이 이야기의 구도는 네. 도교적 세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불교의 세계로 전환이 되고, 예. 도교의 세계에서도 통제할 수 없었던 손오공을 제압한 자는 불교의 석가열애가 되는 존재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오승훈의 서유기의 이야기가 네.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석가열애는 그의 손아귀로 손오공을 제압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 흔히 오행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석가열애의 5손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네. 오지산이라고 하는 산에 그 산 밑에 그를 묻어두고 감금하면서 네. 무려 500년간의 수행과 고통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전반부가 좀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나, 그 500여 년이라는 건 꼭 절대 수치의 500년이 아닐 수도 있고 음양오행의 오행의 억겁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죠. 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때는 이제 당나라 시기, 당태종. 그렇죠. 그 시기에 이제 삼장법사가 진경의 불경을 바로 영취산에서 석가모니에게 그 불경을 얻기 위해 드디어 구범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네. 바로 그 오행산에서 손오공을 만나게 되면서 석가모니에게 그를 구원하고 나를 호위하여 구범여행에 함께 대동할 것을 요청하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뜻밖에도 너무도 나약하고 한 자연인에 불과한 삼장법사가 그를 구원해서 끄집어내서 함께 대동하고 이제 구범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여정은 무려 10만 8천리의 여정이고 5,048일이 걸리는 이 장도의 여정이었어요. 예. 단 이 여정에 석가열애가 내건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네. 그 과정에 81가지의 고난을 극복하고 네. 해결해야만이 이 구범여행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조건과 단서를 달아놓은 거죠. 예. 사실 이 81가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손오공이라는 한 개인으로 보면 너무도 손쉽고 그리고 그 장도도 네. 단 하루 만에 날아갔다 올 수 있는 여정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네. 그것은 자연인으로서의 현장법사, 삼장법사를 모시고 인간적인 한계를 내정하며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을 극복해야만 된다라는 단서를 네. 여기에 준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 저팔계와 사오 정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은 정말로 81가지의 모든 고통을 직면하고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네. 마침내 영취산에서 불경을 고하고 장안으로 귀국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보면 거대한 로드무비이고 또 어떤 의미에선 주인공 모두가 통찰과 성장을 하는
성장 소설이라고도 그러네요, 진짜.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이렇게 깔끔하게 재밌게 해주십니까? 81가지 고난에서 그 81이라는 숫자도 좀 상징성이 있는 숫자일까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제가 오승은이었다면 뭐 108가지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108번 마치 내. 108번뇌를 상징하는. 그러나 여기서 81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이 수치적 적용을 전통적으로 중국의 수술학 혹은 반대말로 술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모든 만물의 현상들을 특정 숫자에 맞춰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최대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자 완전성을 의미하는 수치가 9라고 할 수가 있어요. 9. 네, 9라는 수치는 뭐 당연히 십진법상에서의 최고의 상위의 수치가 9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모든 의례와 절차에 9라는 숫자는 황제에게 적용되는 수치도 9예요. 예. 그 9가 두 번이나 적용된 것이 81이라는 것은 네네. 단순히 81이라는 81가지라기보단 모든 고난, 최대의 고난, 가장 많은 고통과 고난 이것을 극복하라라는 네. 상징적 숫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최대의 고난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요괴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요괴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 그 중에 좀 저희한테 소개해주고 싶으신 요괴가 있으실까요? 네, 이 서유기를 흔히 중국에서는 신마 소설이거나 전기 소설류에 들어가는 이유는 네.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바로 요괴, 악마, 악귀 수많은 그런 존재들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부르게 되는데요. 네. 이 81가지의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2억의 요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고 정작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본인들도 일종의 요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수많은 요괴들이 등장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할 만한 가장 메이저의 요괴에 해당되는 인물이자 네. 설기의 거의 조연급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네. 그 첫 번째는 역시 바로 우마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마왕. 예, 바로 우마왕은 설기 세계관의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해서 끝판 보스급이죠. 그렇죠. 예. 손오공과 거의 대등한 존재이자 실제 손오공과는 의형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요괴가 우마왕이죠. 네. 그래서 우마왕과는 아주 절친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여정 가운데에서는 서로 갈등을 빚게 되고 충돌을 하면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자웅을 겨루게 되는 예. 그런 상대. 사실 이 우마왕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주요 메이저 요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바로 우마왕의 부인인 바로 철선공주, 네. 칠성공주라고도 철성공주라는 이 존재는 바로 나찰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화엄산을 넘어설 때 이 불의 열기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초선이라는 부채가 필요한데 네. 이 부채를 소유한 존재이자 이거를 지휘하는 자가 바로 우마왕의 부인인 바로 철선공주예요. 네. 바로 이 존재도 굉장히 막강한데 네. 바로 그녀도 거기에 손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마왕의 아들로서 네. 역시 화공수를 구사하고 손오공도 쩔쩔매는 존재인데 캐릭터는 완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네. 그야말로 충동적인 인물이지만 그의 전투력이나 무공은 대단한 바로 홍해아라는 존재. 네. 사실 이 세 인물이 서유기의 과정에 제일 중요한 메이저 인물이자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외에도 또 금각, 음각 요괴 같은 존재들 예. 주로 엄청난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손오공을 쩔쩔매게 하는 그런 존재가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요괴들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다양한 요괴들 이제 손오공이 어떻게 뭐 타개하는지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서유기 보면 삼장법사가 네네. 약간 그 요괴들의 보양식처럼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약간 수행하는 승려를 잡아먹으면 뭐 불로장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괴들이 삼장법사만 보면 막 침 질질 흘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손오공도 사실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복숭아 따먹을 때도 그렇고 불로장생 약간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국사에서 보면 진시황도 불로장생하면 좀 떠오르는 인물이고 중국에선 좀 불로장생에 대한
욕구랄까요? 그런 게 좀 컸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뭐 네. 중국만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은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인 그런 고민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성정으로서 그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때로는 우리가 종교 또 신에 의지해서 종교적인 어떤 영성에 우리가 의지하기도 하는 건데요. 어떤 삶의 유한함이라든가 그 죽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많은 경우에는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사후에 연옥의 세계가 있다든가 음. 최후의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든가 네. 그거를 또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는 전생과 현세와 내세라는 윤회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의 바로 도교적 세계관에서는 죽지 않는 영원불사의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수많은 수련과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단계를 이룰 수 있는 진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수많은 기공술과 기문둔갑을 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신선의 세계에 이르게 되면은 네. 바로 영원불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어떤 절대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인간으로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적 도교의 신선술의 상당한 치명적 매력인 거죠. 예. 오늘날 과학의 세계라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마는 네. 2000 몇백 년 전 고대 중국에서는 이 도교적 신선술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되고 네. 급기야 신선이 될 수 있는 바로 매뉴얼에 해당되는 그런 경전이나 책들이 만들어지는데 아, 네. 대표적으로 도교 계열의 뭐 이제 네. 포박자라든가 열자라든가 네. 수많은 그런 책들에서는 그런 매뉴얼을 제시하기까지 했어요. 그 매뉴얼을 익히면 인간이 신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는 이제 내면에 네. 우주적 기를 운용하는 내단술이 있고 네. 외부적 방법을 이용하는 외단술이 있는데 예.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신선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가장 간편한 방법이 외단술로서 신선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 단약이라는 거예요. 단약이요? 예, 단약. 단약. 이 단약을 복용하면 예. 바로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방법까지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단약의 주 성분이 예. 주로 수은이나 주석이나 아. 바로 이런 성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네. 영원불사를 꿈꿨던 그들이 주로 복용했던 단약은 예. 역설적으로 네. 삶을 생명을 재촉하게 되는 그러네. 바로 중금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게 단약이고. 그런 의미에서 진시황제의 경우도 영원불사를 꿈꾸다가 나중에 단약에 중독돼서 49살 정도에 죽었는데 아마 그가 영원불사를 꿈꾸지 않았다면 오히려 천수를 예. 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 수은 중독이 됐다고들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서유기에서는 수많은 덕망을 쌓은 고승을 먹으면 예. 이 요괴들이 드디어 영원불사를 이루거나 아니면 이런 악귀 단계를 벗어나 네. 선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 이게 바로 소설적 장치였기 때문에 네. 수많은 요괴들은 바로 삼장법사를 노리는 거죠. 아. 바로 이것을 또 막기 위해서 네. 손오공은 수많은 고초를 극복하고 삼장법사를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삼장법사는 이 구법여행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인공이지만 모든 갈등의 원인이자 고난의 근본은 바로 삼장법사란 존재 때문이라는 맞아요. 이 두 가지의 묘한 역설이 이 소설에 또 긴장감을 주는 요소이자 흥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예. 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서유기의 이 매력이 좀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수많은 요괴의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서유기는 정말 엄청난 판타지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요괴나 신선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소설이라는 이 한자어는 영어의 나블이나 픽션의 번역어로 오늘날 많이 쓰지만 이렇게 번역어로 쓰는 소설의 개념어 전에 네.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무려 2000여 년 전부터 소설이라는 이 표현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번역하면 작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 작은 이야기는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에 뭐 유가, 법과, 묵가, 도가 같은 소위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무슨 한비자 같은 이런 제자백가 계열의 그런 성현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을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제자서라 그래요. 아, 이것은 최고 상위층의 고급 사대부나 지식인들이 담론을 나누는 대도의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고급 지식인은 아니지만 네네. 하급 관리에 해당되는 소리나 패관들이 저작거리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객적은 이야기들을 고대 중국에선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 소설은 예. 고급 지식인들이 결코 다루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약간 좀 급이 낮은 느낌이 아주 나는데요. 하급의 B급 예. 문화에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고급 지식인들은 소설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하급 관리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네. 그런데도 이 소설류는 명맥을 이어가며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네. 그 이유는 허무맹랑하지만 재밌기 재밌으니까 때문이라는 거예요. 객적은 이야기가 더 재밌죠. 네, 이게 바로 이 작은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의 이제 매력이었어요. 근데 그 소설류의 이야기가 네.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에 중세에 가게 되면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냐면 악마나 요괴들의 주인공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신마류나 지계소설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홍콩 영화의 네. 천녀유혼. 아, 천녀유혼. 예. 네, 그런 그다음에 청사, 뭐 천년묵은 무슨 푸른 뱀이 예. 승천해서 신선이 되고 이런 이야기류가 바로 전통적인 요괴들의 이야기인 아, 그러네. 지괴소설류예요. 예. 그것이 조금 시대가 내려가서 당송 시대에 가게 되면은 네. 요괴류들도 있지만 네. 귀신이나 원혼이 있는 자들, 억울한 영혼들이 그 원혼을 갚기 위한 이야기들. 네. 가장 비근한 예가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죠. 느낌. 근데 예.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전기소설류라 그래서 네. 이 귀신들마저도 원혼을 풀어야만이 연옥이나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라는 이야기의 설정은 바로 전기소설류죠. 네. 그러다가 송대 이후에 가게 되면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그 소설류의 주제가 네. 역사류가 되는 거예요. 역사류요? 예, 바로 역사. 바로 정통 사관들이 기록한 정사류의 역사는 있지만 네. 그 정사는 일반 백성들이나 하급 관리들마저도 제대로 읽은 적은 없어요. 그렇겠죠. 아주 고급 사대부들이나 읽었던 정사류죠. 네. 특히 그들이 좋아했던 역사류 가운데서는 후한말과 삼국시대에 이어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흥미있어하면서 바로 소설 삼국지연의가 송대의 분위기에서 저작거리의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창작되고 만들어지면서 네. 영웅들이 부활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것이 훗날 나관중의 통속 삼국지연이라는 소설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이 소설류라는 문학 장르의 그 뿌리에는 네. 바로 요괴들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요괴 이야기에 수많은 이역들의 민담과 요괴들까지 섞이게 되면서 그렇네. 이제 오승은이 네. 바로 서유기로 집대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요 줄기가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이제 첫 시간의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나라의 서유기가 전해진 건 언제쯤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게 명대의 소설이었던 이 서유기가 언제쯤 우리 한국에 전래됐을까? 네. 현재 서유기의 가장 이른 시기에 확인된 기록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중국과의 사절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통역관들이 있죠. 네. 이 통역관들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했던 바로 그 교본이 있어요. 아, 예. 이거를 노골대라고 하는 그런 예. 문헌 자료가 있는데 네. 조선 초기의 노골대의 이 자료 안에 네. 바로 요즘 중국에 인기 있다라는 서유기 소설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 네. 서유기가 상당히 벌써 중국에 인기를 얻자 네. 통역관들의 교본에도 중국의 서유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는 네. 오승은이 백회분으로 완성한 서유기 좀 이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오승은이 백회분의 서유기를 완성하기 이전에 네. 사실은 다양한 판본과 많은 이야기꾼들의 서유기에 민담들이 꽤 유포돼 이미 있다가 있었구나. 예. 오승은이 이거를 백회분으로 완성한 걸 볼 수 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은 소리나
고급 선비나 지식인들은 읽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조선 안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는데 네. 가령 허균이나 홍만종 같은 사람들도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아시는 허균의 홍길동전이나 예. 전우친화에 보면 예. 수많은 도술들을 보이는 그렇죠. 이야기들은 그렇죠. 예. 설기의 영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규방의 양반집의 네. 여인네들 사이에서도 네. 이 소설은 매우 큰 인기가 있어서 네. 흔히 연행사들이 네. 중국의 청나라에 가게 되면 저작거리에서 꼭 서유기판본을 구매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네네. 이 조선시대 중기후에는 꽤 인기 있는 네.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작거리에서 전기수 같은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뭐 그렇죠. 많이 이것을 하고. 이제 만담꾼들에 의해서 전기수들이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민간에서 전해지고 바로 백성들도 이야기를 바로 청각적으로 들으면서 네. 많이 유행했겠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조선에서 유행했던 서유기였습니다. 자, 중국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서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된 소설이고 또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캐릭터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뜻과 상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